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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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경찰 조사를 받고 온 우리 최우성 부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한분들이 오랜만에 하는 팟캐스트. 팟캐스트. 네, 팟캐스트. 우리가 팟캐스트를 요즘 하고 있는데, 네. 우리 팟캐스트가 잘 돼야 됩니다, 진짜. 제가 경찰에 왜 고발을 당했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허위사실 이렇게 명예훼손. 할게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어떤 명예를 훼손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은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례상 공인에 대한 비판은 매우 폭넓게 용인이 됩니다. 허락이 돼요, 이제. 네. 그리고 공익이 있다면은 또 그게 위법성 조각이 되거든요. 공익에 부합하면.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발언한 문제된 발언이 이렇게 문제됐다기보다 문제를 삼은 거지. 그렇죠. 문제를 삼은 발언이 전당대회 때의 발언이에요. 전당대회 때 발언인데 그게 엄청나게 고도로 정치적이고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이 돼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정당법 내에도 공직선거법처럼 허위사실 유포가 있어요. 네네. 그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랑 똑같이 대응되는 건데 근데 약간 금기시되고 그리고 또 당연한 게 전당대회 내에서는 아무리 싸우더라도 절대 고소고발 안 해요. 그렇죠, 보통. 예, 일단 같은 당이잖아요. 네네. 노선이 이렇게 다르더라도 같은 그렇죠. 당이고 당직을 아예 배제를 할지언정 절대 고소고발은 안 합니다. 그걸로. 그렇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번에 고발된 게 이게 뭐 허위 사실로 간 건 게 아니잖아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일단 고발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재판이 나왔어요. 그런데 재판의 결과는 이제 무죄로 나왔습니다. 무죄로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최우성 우리 부위원장님이 제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인정이 됐어요. 재판에서 다 인정됐죠. 일단은 제가 판결문을 정확히 안 봐가지고 네,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뉘앙스가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더 판결문을 읽어보고 그게 진짜로 인정돼 있다, 그런 사실관계가 인정돼 있다라고 판시가 돼 있으면 경찰관한테 추가로 보내드리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보내드리고, 왜냐면은 판사도 그런 행위를 한 건 인정하나 여러 가지 참작 사유가 있어가지고 얘가 무죄가 된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도 남편이 지금 사형 위기에 처했는데 그렇죠. 와이프를 그렇게 막 극형에 처하는 그런 일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가지고 지금 무죄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너무 가혹하잖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혼했으면 상관없는데 이혼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경찰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불송치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저도 뭐 불송치 무혐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고 뭐 사실 이미 친한계 쪽 변호사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뭐 제가 안 될 걸 알고 있었지만 혹시는 몰라서 물어봤는데 그렇죠. 문제 안 될 거라고. 예, 문제 안 될 거니까 뭐 대응만 개판으로 하면 돼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찰 조사를 네. 한 1시간 했나요? 1시간도 안 됐어요. 제가 예전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1시간 넘었거든요, 그것도.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뭐 관련된 사연 얘기하고 그때 왜 얘가 나랑 알게 됐고 내가 얘를 어떻게 해가지고 좀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친구 그때도 윤호기인한테도 당한 거였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윤호기인들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제가 볼 때는 그 고발한 애들 전환길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가? 거의 그렇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다 전환길 그쪽 파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고발인이 오상종이라고 오상종. 자유대한애국단인가? 오상종이 고발한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배현진 의원 앞에서 막 시위하고 우재준 네. 조경태 의원 앞에서 막 시위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무실 앞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전환길 세력은 아니고 오상종 세력이었네요. 네네. 오상종은 또 다르죠. 달라요? 오상종 자주 저희들 대구에 와가지고 저희 집 앞에서 집회합니다. 집회하군요. 네네. 그래서 경찰이 나한테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오상종이랑 뭐 어떤 관계냐, 그리고 뭐 오상종이 평소에 어떤 행동했는지 아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관계는 없는데 내가 이제 우리 계엄을 반대하는 의원들 앞에 가가지고 괴롭힘을 했다. 맞아요. 난 그런 괴롭힘이 계속 실패를 하자 나한테까지 이제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조사가 끝나고 경찰관 분이랑 스몰 토킹을 하는데 네네. 혹시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일인데 너무 고생하십니다 이러니까 아유 뭐 그러게 말이요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경찰들도 혐의가 중대하거나 이러면은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이게 뭐 불통치하거나 별일 아니면은 같이 가서 담배나 피러 갈래요? 이러면서 되게 되게 좀 가볍게 네네. 가볍게 그런 식으로 많이 대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봤을 때 별일 없고요. 이거는 그렇죠. 이미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사 한번 한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그래도 뭔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오상종도 아마 헛짓을 했죠. 그렇죠. 헛짓을 한 거고 오늘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뭐 최우성 오늘 저거 뭐야 뭐 끝만 더 올라간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고발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나중에 무슨 불송치든 무혐의든 뜨면은 이제 또 윤호기인들 긁어야죠.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 윤호기인들이 많아요. 아 맞아요. 은근 많아요. 네, 윤호기인들의 지금 공격 대상이 민주당 전재수, 뭐 이재명, 조국 이런 데 향한 게 아니라 네. 한동훈 대표한테 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 안타깝고 참 유감스러운데 늘 말하지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네. 북한의 종북 세력인 애들 그리고 그 종북 세력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 정치인 얘네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조국, 정청래 그리고 우리 그렇죠. 하정우 수석도 그렇게 되겠죠 지금. 네. 그렇게 되겠죠. 우리 나 하성우 수석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뭐 신사임당 이렇게 할 때 네. 되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하정우 수석도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이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AI 소버린과 네네. 그다음에 AI 바우처인데 네. 소버린이라는 거는 국가주도 AI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주도 AI고 국가가 표준 AI를 제정을 해서 그걸 파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뭐 그거는 뭐 별로 나는 쓸데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네.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제가. 네. 근데 AI 바우처 이렇게 딱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AI로 뭐 기업 AI 관련된 기업들한테 뭐 혜택을 주는 건가요? 혜택을 준다는 게 아니라 네. 물론 혜택 주는 것도 있는데 네. 약간 국민들한테 네. AI 바우처를 나눠준 AI 바우처 나눠준다. 바우처를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네. 국민들한테? 네. 기업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진짜 배급이라니까. AI 자체도 배급이에요. 이게 참 이게 이런 좀 스마트 시티 네. 이런 스마트 시티가 진짜 좌파적인 감성이었잖아요. 알고 네, 보니까 네. 저는 스마트 시티가 뭐 기술에 발전된 어떤 뭔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좌파 애들이 PC주의 애들이 만들어낸 말장난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AI 바우처, AI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좌파 스멜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좀 사실 우리나라 챗 GPT나 제미나이만 보더라도 외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걸 쓰면 될 거 가지고 굳이 국가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배급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배급해요. 결국엔. 근데 기술이 못 따라갈 텐데요? 배급하자는 게 이제 10조 예산을 책정한 거고 네. 그게 뭐 물론 최종적으로 나오는 정책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완성을 좀 시켜놓고 어느 정도 해놓고 나와야지 뭐 10개월 만에 나옵니까? 10조의 예산이 어떻게 10개월 만에 돼요? 그렇죠. 아 나 그 AI 바우처라는 게 딱 워딩 듣자마자 와 진짜 배급 AI? 이거 진짜 실행하나? 게다가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 때 겸 터지고 난 후에 대통령 선거 때 막 챗GPT 비용 막 챗GPT가 월 구독료가 29,000원인데 그걸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한테 무료 구독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온 그 모든 정책이 결국에 배급이에요. 네. 이재명의 모든 정책은. 그럼 우리가 좀 이제 AI 얘기도 하니까 좀 사실 내가 원래 하려는 질문은 이게 아니긴 했는데 AI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네네. 자, 우리가 지금 제미나이를 쓰고 챗 GPT를 쓰고 있는데 이 중국은 딥시크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런 AI를 만든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따라가는 것도 둘째치고 경쟁이 될까요? 뭐 경쟁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그 아무리 경쟁이 되게 힘들더라도 뒤처지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뭐 그렇게 한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그게 딥시크도 결국에는 국가에서 중국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중국인이 그냥 알아서 맞아요. 자체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만든 건데 네. 이게 너무 잘 만들고 챗GPT를 뛰어넘으니까 이제 픽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너무 소버린에 집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AI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해서 민간 기업들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하정우 수석이 이거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대답을 잘하겠지만 그렇죠. 저는 하정우랑 AI에 대해서 얘기하면 발리겠죠, 제가. 아 당연하죠.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하지만 우리 한동훈 대표와 얘기하면은 절대 이 한쪽은 오히려 밀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게 모두 AI 기술에 대한 이야기보다 AI를 어떻게 산업에 적용시킬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저는 AI를 저의 유튜브 영상 운영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써요. 네. 물론 이미지라던가 뭐 이런 걸 AI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고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구상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글로 잘 안 나올 때 AI 도움을 좀 받고, 그리고 또 주제를 선정하고 또 이렇게 대본을 만들 때 이게 매끄럽지 않으면 AI한테 이거 좀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자료 조사를 좀 맡긴다던가 또 이 대본을 좀 보강해 준다던가 네. 또 제가 만들고 싶은 디자인이 이런 구상인데 여기서 좀 더 나은 거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여러 가지 리스트를 주더라고요. 네. 거기서 제가 좀 골라가지고 AI가 추천하는 거 그대로 안 해요 저는. 네, 맞아요. 그거 보고 저는 몇 개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참고용으로 좀 자주 쓰는 편이고, 네. 뭐 굳이 막 AI를 100%로 뭐 이렇게 돌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럴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산업에서 만약에 AI를 이렇게 만약에 활용한다면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나요? 정치인으로서 AI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크게 해줄 말이 없기는 하죠. 그렇죠. 뭐 결국에는 과학기술을 많이 발전시켜야 되고 AI 관련 인프라를 많이 우리 국가가 구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AI를 구비를 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과 전기자원과 인력자원 네네.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양자 최고가 경기지사로 나왔을 때도 경기는 물의 도시다, 수자원이 많은 도시다,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예전에 반도체를 할 때는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뭐 맞아요. 17마이크로에서 뭐 5마이크로, 3마이크로, 2마이크로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중요했는데 이미 거의 현재로서는 한계까지 거의 다 밀어붙였고, 그 다음에 그렇죠. AI 소프트웨어가 나왔으니까 대량의 AI를 생산하는 게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인력 자원이 많이 최1순위였어요. 17에서 15, 15에서 10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됐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인력 자원보다는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과 전기 자원이 더 중요하다. 전기 자원이 지금 정말 중요하죠 지금은.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인력 자원이 중요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벨트가 경기도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수도권 불균형 발전이 일어나고 우리 이런 저 같은 대구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가서 옮겨 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아, 그렇죠. 큰 맥락에서. 근데 수자원과 전기 자원이 필요한 시대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지방이 그건 또 유리하거든요. 수자원과 전기 자원은. 그리고 네네. 특히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좀 수자원이 부족한 편이에요. 하지만 영남은 네.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낙동강이라고 있어요. 영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낙동강이 있는 수자원을 끌어다 써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영남 지방에 있는 원자력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된다 네. 하는 게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시사점인 거죠. 이제 AI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영남으로 기반을 이전해야 된다고 보고, 호남은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수자원과 전기자원이 부족하고, 그렇죠. 사실 전기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호남 주민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해결은 되겠죠. 그렇죠. 뭐 아마 오케이 안 할 테지만 네네. 원자력을. 다만 그런 전기보다도 더 심각한 게 현실적으로 물이에요. 대신에 호남은 그런 수자원은 영남에 비해서 약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먹고 살기에 또 농사를 짓기에 물이 부족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호남이 바이오 산업을 좀 발전시키고 해양 산업과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호남의 정치인들이 그리고 호남에 사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별 생각이나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조선산업도 영남이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선산업도 호남에서 뭔가 할 수 있게끔 썸띵이 필요하고, 호남이 조선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할 수는 있죠. 그리고 바이오 산업도 어차피 기본 기반이 비옥한 토지, 대한민국에서 최대로 비옥한 토지가 호남에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천에 있는 경기 평야라든지 그런 데도 있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그래도 호남 평야도 예로부터 비옥하기로
그리고 농산물이 많이 나기로 풍부했던 곳이 바로 호남 지방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하는 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비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조선산업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호남이 이제 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심이 얕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죠. 서해를 끼고 있으니까. 서해와 남해를 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조선산업이 가장 발달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딱 봐도 거제도가 발달했다는 인식이 들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남해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크를 짓기가 유리한 거예요. 도크. 그러니까 배를 짓는 그런 틀 같은 거를 도크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에 그 도크는 아무래도 좀 수심이 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남에 그런 도크들을 싼 비용으로 지을 수 있는 환경 그 자체가 많은 거예요. 호남은. 게다가 또 썰물 밀물이 활발하잖아요. 서해니까. 네네. 서해 자체가 수심이 얕고 그러니까 배를 띄울 때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동해 저기에서 띄울 때는 아무래도 좀 물을 넣고 빼고 하는 추가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런 장치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 해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조선 산업이 발전해야 될 곳은 호남인데 근데 이게 뭐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포항제철이 먼저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제철소잖아요. 근데 조선산업은 철이 또 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산업의 필수가 반도체 산업 필수 또 전기가 그렇다 보니 옛날에는 이제 산업혁명, 산업의 필수화가 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산업도 다 같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영남에서부터 이렇게 또 발전한 그런 면이 있는데 호남에도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근데 조선소 설치하려면 문제는 이 제철소 설치로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 다 슬기롭게 다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또 조선소를 설치하는데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호남이 친중을 하면 안 되지. 친중 정당이 정치의 중심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중국이 덤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대한민국이랑 가격 경쟁을 해버리니까 또 철도 실제로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요. 걔네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가 된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호남에다 제철소를 성립하기에는 되게 또 국가적인 부담이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별 생각이 없으시다. 우리가 한동훈 대표께서 곧 있으면 AI 전문가인 하정우와 지금 거기서 맞대결을 하시게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AI 이야기 나오다 보면은 물론 뭐 박민식은 솔직히 좀 뒤로 쭉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거기 북구 갑지요. 거기가 지금 AI 산업을 뭘 하기에 좀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북구갑 지역 그 자체는 소프트웨어야. 뭐 장소만 갖다 주면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하정우가 말하는 AI 소프트웨어는 전력이라기보다는 인력이 더 필요하죠. 그냥 인력. 더 똑똑한 인력이 필요한데 사실 북구갑이라는 지역이 죽어지고 산도 많고 그런 지역이기는 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정우의 정책은 자기 AI 관련한 사업들을 일로 옮기겠다 뭐 이런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것도 나는 부족하다고 보죠. 왜냐면 그 부산에서 고급 인력이 어디 있냐면은 당연히 부산대학교 아니겠어요?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뭐 동아대학교 뭐 이 정도가 있으실 텐데 전부 다 북구갑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요. 부산대학교가 부산의 서면인가 있는데 거기가 부산에서 동남쪽인가? 그쪽쯤에 위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구랑 딱 봐도 그냥 북구라는 이름에서부터 좀 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 반 걸릴 겁니다. 어렵네요. 부산대 그 서면에 있는 부산대에서 그 북구까지 1시간 반 걸릴 텐데 같은 부산인데도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뭐 부산은 길이 좀 복잡하니까. 길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길 막히는 거 포함하면 1시간 반 걸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대구에서 부산 북구갑까지 1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아 진짜요? 차도 안 막혀요. 뭐 일단은 저도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니까 내비를 다시 한번 찍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 차 막히면 1시간 반도 가능하다 봅니다. 네네네. 서면이란 곳이 또 부산의 최중심지잖아요. 부산이 또 차 잘 막혀요. 그것도 감안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대학교들이 뭐 좀 남쪽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의 인재들을 끌어모으기에는 부적절한 거지 북구갑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자원과 전기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북구갑은 낙동강 벨트라서 수자원을 활용할 여지는 많겠죠. 하지만
이미 북구갑이라는 곳은 주거지로 개발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자원을 뭔가 끌어다 쓸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왜냐, 이미 다 개발이 돼 있으니까 주거지로.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하정우라는 사람이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그냥 이재명 등에 없고 그냥 이재명 정책 몇 개 외우고 내려와가지고 그거 뭐 북구갑에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 할 텐데,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대선도 경험해봤고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지금 북구갑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 걸고 국회의원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정우가 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전부 다 맞받아칠 수 있기에는 굉장히 좋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뭔가 AI 관련된 어떤 뭐 산업을 뭐 내가 진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북구갑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부적절하죠. 네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유일한 강점이 수자원인데. 수호자원이죠. 왜 낙동강을 끼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네. 그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이유로 수자원을 활용하기에 부적절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수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뭔가 거대한 산업 시설이 들어선다는 뜻이기도 그렇죠. 한데, 네. 근데 이게 북구값은 그런 산업 시설 그 정도 수자원을 활용할 만한 거대한 정도의 산업 시설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자리가 들어설 곳은 어디냐? 양산이에요. 북구 위에 양산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양산은 공업단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사람들이 구미로 출퇴근하듯이 네. 대구 북구가 특히 그렇죠. 네. 부산 북구도 그러니까 안 봐도 양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구에 살지만은 산업은 양산에 있겠지. 그리고 산업단지도 실제로 양산에 많고, 네,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북구갑에 어떤 정책을 할 건지에 대한 공약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은 그냥 북구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단계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또 하정우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 의지 없이 대통령에게 모든 의지를 맡기겠다 한 거 보니까 네, 이거 선거 개입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도 지금 이거 대통령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 소지가 매우 저도 커 보이고, 그리고 하정우 같은 경우가 일단은 지금 뭐 민주당 뭐 국회의원이 하정우 나와야 된다고 무슨 성명 냈더라고요. 나오긴 할 것 같아요. 네. 나오긴 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과연 그 북구갑 지역에서 어떤 정책을 할지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하정우가 또 웃긴 게 네. 나올 거면 진작 나오던가 그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해외 순방을 가신다, 하정우가. 네. 그리고 하정우가 순방 갔다 오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뒤거든요. 네. 그때 출마 선언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안 그래도 바빠 죽겠고 한동훈이 옆에서 열심히 밑바닥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보름 지나는 거거든요. 보름 지난 뒤에 이제 본인이 떡하니 하정우는 간만 보는 애다, 네, 네. 이렇게 인식돼 있고, 그리고 그런 해외 순방 가는 게 부산 북구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소구력이, 지역구 선거에서 파괴력이 더 낮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도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 부산 북구갑에 가셨는데, 솔직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한 5월쯤 가도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가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너무 일찍 간 게 지금 민주당, 조국당, 국힘당까지, 개신당까지 전부 다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 흘러갔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부산 만덕에 이거 했는 것만으로도 지금 온 뉴스가 대서특필을 해요.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가 지금 확 바뀌었거든요. 부산시장 지지율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한동훈 대표 그 천지일보 여론조사, 그 천지일보 솔직히 믿을 수 있는지 여론조사는 아닌데 1등을 했단 말이죠. 거기서 보수에서 1등. 게다가 근데 1등, 2등, 3등 중에서 3등 하긴 했지만 1등, 2등이랑 0몇 프로 차이밖에 안 나고, 네. 게다가 오차범위 내인데다가 심지어 무소속인 거 감안하면은 압도적인 1등이라고 봐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네, 맞습니다. 무소속이면 한 마이너스 10% 감안해야죠. 그런데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푸시를 지금 받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분위기로 가면은 하정우도 늦어요. 출마 시기가 늦어요. 하정우 너무 늦어요. 네. 박민식은 빠르다고 하지만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뭐 애초에 그 급이 안 되니까. 저는 제 예상이지만 하정우가, 저는 이 분위기로 가면은 20% 못 찍는다고 봐요. 20% 간신히 찍어가지고 그냥 그 프로 넘으면 받는 보전금 네네. 그 정도 받고, 저 박민식은 솔직히 말하면 중간에 드랍해야 돼요. 드랍한 게 낫지. 드랍해가지고 단일화 해주던지 아니면 끝까지 버텨가지고 보전금도 못 받고 떨어질지, 그거 둘 중 하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박민식을 공천 안 하겠다. 딴 사람 끝까지 무조건 완주할 자객을 공천하겠다. 네. 그 자객은 자기도 뒤져야 되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자객이 안 좋은 게 네. 본인도 뒤지는 걸 희생하면서 남을 죽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폭이죠. 자객이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예. 자객은 그래도 상대를
상대를 이렇게 암살하고 돌아오는 것까지 완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 안테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식이 인스타 보니까 90 넘은 노모까지 동환시켜가지고 아이고. 장동혁 닮았어요. 노모 등장시켰네요. 북구 사람인 거 어필하고 있던데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박민식은 해당 지역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작년 2월에 서병수 당협위원장께서 여기 맡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제안까지 했지만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그거 왜 안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받고 열심히 뛰었으면 됐지 왜 이제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박민식이. 난 그런 기회주의자 너무 싫어요. 기회주의자인데다가 또 본인이 뭐 강서 가가지고 뭐 희생하고 왔다고 하는데 그 무슨 개똥 같은 소리. 그 강서 가서 희생하고 온 게 아니라 밀려나다가 안 돼서 거기 간 거잖아요. 원래 분당에 출마를 하고 싶은데 거기서도 밀렸고 영등포에 출마하고 싶은데 거기도 밀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영등포는 네. 무려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했던 사람 영선에 네. 현직 당협위원장한테 패배한 거예요. 경선을. 심지어 영선의 그 현직 당협위원장은 부정선거 옹호론자입니다. 최고위원 선거 때 나와서 부정선거 철저히 단죄해야 된다 그런 식의 발언했던 사람이에요. 네. 어떤 최고위원 선거? 한동훈 대표 최고위원 선거 때. 한동훈 대표 당선됐던 최고위원 선거 때. 그런데 서병수 당협위원장이 이것을 알고 계신지 여기 나갈 사람 없다. 한동훈 주고 무공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네. 근데 사실 국민의힘 동대는 공당에서 네. 무공천이 사실 말이 안 되긴 해요. 네. 결국에는 공천을 하긴 할 거예요. 그것도 자객으로. 나는 그래서 김민수 설이 되게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김민수는 본인이 자격하기 싫어할 거예요. 제가 처음 여기 한포TV에서 말하는 거지만 네. 대구 재보궐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엉망으로한 장동혁을 심판하겠다 하면서 결국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가 최대인 거야. 네. 에이.